자,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크리스마스죠. 자, 올해 연말인데 올해 이제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새 이제 감기가 상당히 심해요. 요새 감기 또 잘 떨어지도 않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요. 제가 지금 감기가 다 난 것 같았는데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목소리가 조금 맹맹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원래 목소리가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고 좋은데 오늘 조금 맹맹 소리가 나요. 그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이 우리 공법 7강 수업입니다. 벌써 7주차가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건축법 싹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서는 84페이지 자 보시면 돼요. 자, 입문서 84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은 적용 대상 행위 이렇게 나오죠. 그 우리 저번 주에 건축법 이제 들어왔는데 건축법은 건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건물 건축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라도 이 건축법의 규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 적용 대상 물에는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있다고 그랬죠.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용도 정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의 용도. 용도가 총 2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 단독,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근생, 4번 이종근생. 자, 그 정도는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용도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로 하고요. 자, 일단 그런 이제 건물의 용도 28개 있다. 그런 것들 파악하시면서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자, 건축물에 자, 세 가지 행위할 때 건축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자, 건축하고 대손하고 용도 변경. 자, 이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을 해요. 그럼 먼저 저희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을 건축한다, 우리 건축이라고 할 때는 다섯 가지 행위를 얘기해요. 신축이 있고요. 그리고 중축, 그리고 개축과 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전. 그래서 항상 이 건축이다라고 할 때는 요 다섯 가지 행위를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그리고 마지막 것은 이축 이러면 틀려요. 자, 이축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축이 아니고 이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요 다섯 가지 행위인데 자, 하나씩 봐요. 신축. 자, 신축은 새로운 신자니까 자, 건물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신축이다라고 하면은 건물이 없는데 이제 건물을 새로 축조한다. 자, 새로 짓는 거. 요게 이제 원칙적인 신축인데 자,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신축하면은 자, 먼저 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거. 이 주된 건물을 축조한다. 요것도 신축한다 그래요. 그럼 부속 건축물이라는 것은 헛간이나 광 같은 이 주된 건물에 이제 부수되는 용도죠. 헛간, 광, 변소. 자, 이런 부속 건축물만 있는 땅에다가 주택 같은 새로 주된 건물 지었어요. 주된 건물 축조하면은 그때도 신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돼요. 이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자,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을 때, 자, 요것도 신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축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신축하면은 건물 새로 짓는 거죠. 그런데 주된 건물 축조,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예요. 주된 건물. 이 주된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신축한다 그래요. 그리고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렸다. 자, 이것도 신축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 개축하고 재축 본 다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세 가지 행위를 신축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축이요. 증자는 증가시키는 거죠. 더 짓는 것을 중축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 자,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서 건물의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층수 뭐 이런 것들을 늘렸다. 늘렸다는 게 더 졌다 하기죠.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때는 중축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3층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는데 자, 이 건물 옥상에다가 옥탑을 더 줬다. 옥탑 더 줬으니까 뭐가 돼요? 중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중축. 그다음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서 면적을 늘렸다. 자, 이것도 뭐가 돼요? 중축. 면적 늘렸으니까 중축. 자, 원래 한 층인데 막아서 두 개 층으로 만들었다. 자, 얘도 중축이라고 그래요. 우리 호텔 로비 같은 데 가면은 1층이 상당히 높죠. 그 한 층이 높을 때 막아가지고 두 개 층으로 만들었다. 이때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그것도 중축이라고 그래요. 중축. 그러면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한 동을 더 지었어요. 자, 한 동을 더 지었다. 이것도 뭐가 돼요? 중축이 되는 거죠. 중축. 더 짓게 되면은 다 뭐가 되는 거다? 중축. 그래서 기존 건물에 붙여가지고 더 짓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뜨려 갖고 더 짓는 것도 다 우리가 중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축은 키워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시, 건물이 있는데 면적, 층수, 높이 이런 것들 늘리면 다 중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이 있어요. 개축은 고칠 개자, 재축은 다시 제자를 쓰는 거죠. 저 둘 다 다시 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원인이 달라요.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해요. 철거해서 종전 규모의 범위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물이 자연재해로 멸실돼요. 뭐 산사태라든지 태풍, 홍수 이런 재해로 멸실돼 가지고 역시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할 때는 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개축하고 재축은 뒤에가 같아요. 종전 규모로 다시 짓는다 이 의미에서는 같는데 원인만 달라요. 철거해서 다시 지으면은 개축이고 멸실돼 갖고 다시 지으면은 재축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이거 두 개 가지고 바꿔서 물어봐요. 바꿔가지고 물어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죠. 자 개축이 뭐에서 다시 짓는 거다? 철거해서. 앞글자 오도로 따니까 개철이. 그래서 친구 이름 개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축이 철거해서 다시 짓는 거고요. 재축은 멸실돼 가지고 다시 짓는 거죠. 그다음에 개축과 재축은 다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할 때요.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 그럼 이 종전 규모를 초과해 버렸다. 이때는 뭐가 될까요? 이때는 다시 짓는 게 아니고요. 아예 새로 짓는 거죠. 신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전 규모로 다시 지을 때만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기존 건물이 있었는데 이 너무 오래돼갖고 이 뭐 한 30년, 40년 돼갖고 이 건물 철거해 버려. 그럼 철거해 버리면은 건물이 없는 대지가 되죠. 자 여기서 종전 규모로 다시 졌다. 이 종전 규모로 다시 지면 뭐 한다 그래요? 개축. 그런데 이왕 다시 짓는 거 종전보다 훨씬 더 크게 졌다. 이때는 아예 새로 짓게 되는 거 되죠.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개축과 재축은 종전 규모로 다시 축조. 종전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때는 신축, 새로 짓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전하는데 이전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또 우리 시험에서 요건 가지고는 또 잘 물어봐요. 그럼 이전하면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고 그래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자,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길 때 이전.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죠. 그럼 첫 번째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 그거를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데 딱 6개 있어요.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그래서 우리 교재 있으니까 조금 이따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6가지. 이거 앞글자 우대로 읽으면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돼요. 해체하지 않고 자, 두 번째는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같은 대지에서 옮길 때. 자 이것도 맨날 다른 대지로 옮긴다 이렇게 하고 틀리게 줘요. 그럼 다른 대지로 옮기면은 절대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번지, 2번지. 자, 1번지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1번지의 건물을 그대로 2번지로 옮겨갔다. 그럼 이거 다른 대지로 옮겼어요. 자, 2번지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또 건물 없다가 새로 진 거니까 이거 뭐가 돼요? 신축. 근데 2번지에 건물이 있었는데 1번지 건물을 옮겨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있었는데 더 짓게 된 거니까 뭐가 돼요? 중축. 즉 다른 대지로 옮기면은 신축 아니면 중축. 절대 이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전은 같은 대지야. 같은 대지에서 건물의 위치만 좀 바꾼다. 자, 요거를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봐요. 내력벽 이게 이제 외벽 같은 거 얘기해요. 내력벽이나 기둥, 바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건물 옮긴다.
저 일반적인 건물은 땅 파고 들어와서 기초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전한다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겠죠.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동식 구조의 주택 같은 특수 구조일 때나 뭐 이전한다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전은 거의 현실적으로 없는데 자, 요건은 잘 물어보니까 두 가지 요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요건.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 자, 항상 건물 건축한다 그러면은 요 다섯 가지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축이 아니고 이장. 그럼 이 다섯 개 행위 중에서 개념이 제일 큰 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당연히 신축이죠. 건물 읊는 거 새로 짓는 거니까 개념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더 짓는 거 중축. 개축하고 재축은 어차피 종전 규모로 다시 지니까 현상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전은 위치만 조금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갈수록 건축이라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신, 증, 개, 재, 이. 신증, 개, 재, 이 순서대로 자 건축 다섯 가지 행위들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고요. 자, 그중에서 신축. 자, 그거 하나만 좀 볼게요. 신축 84페이지에 보시면은 신축 기획번에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물을 축조한다. 저 새롭게 건물 축조, 새로 건물 축조하는 게 신축. 근데 니은번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물 축조한다. 주된 건물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 되죠. 주된 건물 축조.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자 기존의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써 있는데 기존 건물의 전부든 전부를 철거하든 멸실됐든 마찬가지죠.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는 거 이것도 신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거나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 규모 초과해서 축조 그것도 신축. 그 다음에 자 옆에 이제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쭉 나오죠. 자 이전에서 주요 구조부 그 옆에 조그만 글씨 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조그만 글씨 돼 있는 거. 그럼 주요 구조부에서 얘 24회 때 단독 기출이요.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해갖고 단독으로도 물어봤으니까 자 6개. 첫 번째 내력벽 있죠. 그 아글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내력벽 거기서 내자는 견딜 내자 써요. 힘을 견디는 벽, 외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 그래서 아글자 그대로 읽으면은 내기, 바보, 지주 6가지를 우리가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고요. 이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게 뭐다? 이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건축 다섯 가지 행위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수선. 저 건물을 크게 수선하는 거를 말 그대로 대수선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대수선 행위도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라고 그러죠. 대수선. 그럼 대수선의 개념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대수선이란 건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행위다. 그럼 대통령령을 보니까 그 박스에 보시면은 9가지 행위 딱 규정이 돼 있죠. 그 9가지 행위를 대수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이 대수선은 건축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축보다는 더 작은 행위예요. 작은 행위인데 별도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별개의 행위죠. 그래서 9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럼 이 대수선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먼저 구조에 대한 대수선이 있습니다. 자, 구조에 대한 대수선이다.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대수선이 대부분이에요. 8개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거 내력벽. 자, 일단 이거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냥 벽 하면 틀려요. 항상 대수선일 때는 내력벽이요. 힘받는 외벽 같은 주요 구조부인 내력벽. 자,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어디서 딱 끊으세요. 증설 해체하거나 또는 내력벽의 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변경. 그럼 이 내력벽이라는 것을 증설 해체한다. 증설이라는 것은 늘리는 거죠. 해체는 없애는 거고. 그럼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면적이 안 써 있어요. 그 말은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 그런데 수선하고 변경이 뭐 고치는 거죠. 수선 변경할 때는 얼마 이상으로 해야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대수선이 되죠. 즉 증설 해체할 때하고 수선 변경할 때하고 요건이 달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하는 것은 대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증설은 면적에 관계없어요. 1제곱미터라도 증설하면 대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력벽 10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은 대손이다. 그러면 또 틀려요. 수선할 때는 얼마 이상? 30 이상으로 해야 대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것도 자 기둥 나오죠. 기둥. 그럼 기둥을 해체하거나 거기 딱 끊으세요. 또는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다. 수선 변경.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자, 기둥을 증설 해체할 때는 개수가 안 나오니까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이 돼요. 그런데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으로 해야 3개 이상으로 해야 대손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기둥 2개를 해체하는 것은 대손이다. 맞아요. 해체할 때도 개수가 관계없이 대손이 되죠. 그런데 자, 기둥 2개를 변경하는 것은 대손이다. 이러면 또 틀리게 되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그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대들보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밑에 거 지붕틀도 마찬가지.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럼 요 네 가지는 좀 주의하실 게 증설 해체할 때하고 수선 변경할 때하고 요건이 다르죠. 그래서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대손이 되지만 수선하고 변경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각각 3개 이상 이런 요건이 붙어요. 그래서 요 대손은 요 네 개 좀 신경 써 갖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박스에 1번, 2번, 3번 기둥하고 보하고 지붕틀 먼저 써 있죠. 증설 해체하거나 그거 딱 끊고 개수 상관없이 그리고 3개 이상 수선 변경한다. 자, 수선 변경할 때만 3개 이상. 또 네 번째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고 그 면적에 상관없이 대손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나오죠. 그다음에 5번부터는 이제 차이가 없어요. 5번에 보면 자,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등을 이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방화구조라고 그러죠.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구조. 아주 중요한 구조니까 방화구조는 증설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다 대손이 돼요. 또 6번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그럼 이 계단도 증설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다 대손이 되죠. 그 다음 그 밑에 거 먼저 보세요. 8번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구 및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 우리 이제 빌라 같은 거 있죠. 빌라 같은 거 원래 한 층에 2세대인데 경계벽을 터버려 가지고 한 세대가 넓게 쓰는 거예요. 이런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손인데 자, 모든 주택이 아니죠. 무슨 주택? 다가구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대손이 되고요. 그다음 9번이 올해 이제 신설됐어요.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딱 끊으세요.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럼 얘도 다르네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손. 수선 변경할 때만 얼마 이상? 30 이상. 그럼 얘 뭐가 같아요? 내력벽 같은 거죠. 그래서 내력벽하고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같아요.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상관없이 수선 변경할 때만 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 이제 대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 자, 이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대손이 된다. 딱 하나가 있죠.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지구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할 때 대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 미관지구가 핵심인데 미관지구는 국토법에서 배웠던 용도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하나로서요. 자, 미관지구의 목적은 미관유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미관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죠. 미관이라는 말이 뭘까요? 미관.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볼관자 쓰니까 건물의 외관을 아름답게 유지하자. 이게 미관지구의 목적. 그러니까 미관이라는 말만 알면 자, 미관지구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의 외관이 중요하니까 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할 때는 이건 대수원이 돼서 허가받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형태 변경이 대수원이 된다. 오직 어디서만? 미관지구에서만 외부 형태 변경이 대수원이 되고요. 자, 이거 뭐 경관지구에서 이런 식으로 잘 바꿔줘요. 경관지구는 자연경치 뭐라 그랬죠? 경관지구는 건물의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관지구가 아니고 무조건 무슨 지구? 미관지구.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원이 된다. 그래서 이건 박스에 7번에 나오죠. 자, 미관지구 밑줄 미관지구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변경. 이것도 대수원. 그래서 총 대수원이 9가지 행위가 있고요. 이 대수원 행위 9가지는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내력벽을 증설하는데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대수원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났으면은 뭐가 돼요? 더 큰 행위인 중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중축. 그래서 이 대수원 행위는 이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별도로 건축법 적용하는 행위, 구조에 대해서 또는 외부 형태를 변경한다. 이런 건축에는 미치지 않는 별도로 건축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대수원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건축하고 대수원할 때 이때 건축 허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허가 대상으로서 우리 시험에서 이 두 개 개념 건축과 대수원은 매년 물어봐요. 예외가 없어요. 1회부터 올해까지 무조건이요. 무조건 개념 물어보고 있으니까 건축과 대수원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용도 변경한다 나오는데 용도 변경은 입문 과정에서 필요 없어요.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를 용도 변경한다라고 하죠. 그 용도가 총 몇 개가 있어요? 28개. 이 28개 용도를 알아야 용도 변경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일단 건물의 용도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있죠? 4개. 1종근생, 2종근생까지. 그 4개 용도라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용도 변경은 뭐 들여다보고 그럴 계제가 아니니까 용도 변경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적용 대상 지역 이제 네 번째 건축법을 적용하는 지역. 이 적용 대상 지역인데 우리 적용 대상 지역 하면은 간단해요. 당연히 국토법 전 국토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국토라면은 당연히 건축법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자, 이 국토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전면적 적용지역이다. 건축법 1조부터 마지막 조까지 다 적용하기 때문에 전면적 적용지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전면적 적용지역이 아닐 때는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 적용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축법 적용하는데 건축법 다 적용하는 곳은 뭐라고 부르고 전면적 적용지역. 자,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한적 적용지역인데 이 제한적 적용지역은 지금 뭐 필요 없어요. 전면적 적용지역. 건축법 다 적용하는 것. 이것만 이제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곳은 건물을 많이 짓는 곳일까요? 조금 짓는 곳일까요? 건물 많이 짓는 곳이겠죠. 그럼 건물 많이 지어갖고 개발하게 되는 곳, 자, 용도적으로 따지면은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서는 건축법을 다 적용해요. 그 다음에 저 우리 비도시 지역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통제하에 체계적으로 개발시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건물 많이 짓는 곳이니까 건축법 다 적용해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 뭐 동은 도시지역이니까 읍 이게 논점이죠. 읍, 저 우리 시골이라도 읍내 정도 나가면 건물들 좀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동이나 읍일 때, 그래서 요 세 가지요.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비도시 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나 또는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일 때, 하여튼 요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건축법을 다 적용해요. 그거를 전면적 적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이 세 개가 전부 아닌 것, 이 세 개가 전부 아닐 때는 건축법을 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세 개가 전부 아니다. 어디일까요?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동읍도 아닌 것. 이게 저 시골에 면이나 리 이런 데 생각하면 되죠. 농가 주택 한두 채 있을까 말까. 자, 그런 시골까지 궁벽한 시골까지 건축법 다 적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전부 아닐 때는 건축법을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건 보고요.
전면적, 적용적 한번 보세요. 자, 바로 1번에 도시적, 그 도시지역의 동그라미 1,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비도시지역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동그라미 2,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밑에 줄에 동이나 읍의 지역, 동읍 동그라미 3. 자, 이거 세 개요.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축법을 다 적용하는 곳이다. 전면적 적용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우리가 건축법의 적용 범위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건축법은 한마디로 어디에 적용하는 법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옆 페이지에 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제2절 건물의 건축 등 이렇게 써 있죠. 제2절 건물의 건축 등. 자, 요 파트가 우리 건축법의 핵심이요. 건물 건축할 때 건축법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저희 건물을 건축해요. 건물 건축하려면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부터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이 건축 허가 제도가 우리 건축법 11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건축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일 중요한 제도. 그래서 이 건축 허가 얘는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매년 보면은 두 문제 정도씩이 출제가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건축 허가라고 그래요. 건축 허가 받는 거.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절차로 건물을 건축할 거고, 저희 절차에 따라서 건축한 건물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유지 관리의 기준까지. 자, 크게 자,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2절 건물의 건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건축 허가 받는 것도 건물 건축하는 절차 중에 하나죠. 절차 중에 하나니까 일단 우리 절차부터 한번 쭉 볼게요. 자, 이 건축법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그래요. 건축주. 자, 건축주가 건물주께서 자,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건축주가 계약한다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축주는 한마디로 뭐만 있는 거냐? 돈만 있는 거죠. 돈. 건물 지을 땅하고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어가지고 자,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가 이제 건축법의 기준에 맞게 건물을 설계한다 그래요. 설계자가 건물 설계한다. 자, 여기 설계자는 당연히 건축법의 전문가인 건축사가 돼요. 건축사가 건축법에 맞게 건물 이제 쫙 멋지게 설계하겠죠. 설계 도면 그려갖고 설계해요. 그럼 이제 설계 도면 첨부해갖고 건축주가 제가 이러한 건물을 건축하고 싶으니까 건축 허가를 내주세요.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해요. 그럼 건축 허가권자가 이 건축법의 기준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내주겠죠. 자, 허가관청이 행정청이 건축해도 좋다 허가를 내줘요. 건축 허가 내주면 이제 이 설계도면에 그려진 건물 공사할 수 있는데 그 공사하기 전에 건축주는 제가 몇 월 며칠자로 착수합니다. 반드시 착공 신고 요거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이유는 허가 받고 1년 내 착수 안 하면요 허가 취소해 버립니다. 건물 안 짓나 해서 취소해 버려요. 그래서 취소 안 하려면 일단 착공 신고부터 해줘야 돼요. 착공 신고하고 이제 착수해가지고 공사하죠. 공사하는 것을 시공한다 그래요. 그럼 시공은 역시 건축주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 뭐 건설회사 같은 시공자가 공사를 해요. 근데 시공자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겠죠? 설계 도면에 맞게 좋은 재료 써가지고 자재 갖고 공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 도면에 맞게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할 자를 또 지정을 해요. 그 감독할 자를 감리자 이렇게 불러요. 감리자. 그럼 감리자 누구 지정할까요? 자, 설계 도면에 맞게 공사하는지 감독하는 거니까 설계한 사람, 즉 건축사가 되겠죠. 건축사를 그대로 감리자로 지정해서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건물 건축하면은 4명이 나와요.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자, 이 4명을 묶어가지고 건축 관계자 이렇게 표현해요. 건축 관계자. 건물 건축과 관련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건축 관계자. 그래서 혹시 집 주위에 큰 건물 공사 현장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건물 짓는 공사 현장 가보면 공사 개요 해가지고 안내 표지판 다 붙어요. 건축허가 받은 날짜, 건축주
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누구다 다 써 있어요. 또 대지 면적,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우리가 그 건물 건축과 관련된 사항들 다 알아먹을 수 있게끔 공사 현장에 개요판 붙여가지고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요 네 명이 항상 나오게 돼요. 그 네 명을 묶어가지고 누구라고 불러요? 건축 관계자 이렇게 부르고요. 저희 건축법에서는 설계자든 감리자든 시공자든 다 누가 지정하는 거냐? 건축주가 계약을 해서 건축주가 다 지정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건물 안전하게 건축되는지 건축주가 감리자도 다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 건축주가 다 계약해갖고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 그럼 감리자 감독하에 시공자가 공사 뭐 건물 짓는 공사는 몇 달 안 걸려요.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잘했는지 검사받아요. 그 준공검사 개념인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받는다 이래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은 대로 공사 잘했는지 검사 사용 승인 받고 이 사용 승인 떨어지면 이제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절차에 따라서 건물 건축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 절차 중에서 핵심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될까요? 요죠. 건축허가. 자, 얘를 못 받으면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만 별도로 띄워가지고 언제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는다 이런 거 우리가 미리 싹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허가 받아갖고 공사요. 뭐를 또 받아야 쓸 수가 있다?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을 못 받으면은 공사 다 끝났어도 건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핵심 절차 이 두 개니까 한마디로 건축 절차는 허가 받아서 공사 승인 받았고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건축 허가 요거부터 우리가 먼저 볼 건데요. 자 건축 허가라는 것의 개념이 거기 안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요 땅에다가 내 돈 가지고 건물 질라 그래요. 그럼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재산권의 행사가 돼요. 재산권 행사. 자, 내 땅에다 내 돈 가지고 건물 짓겠다. 이게 재산권의 행사라고 하죠. 그럼 재산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자유일까요? 금지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자유입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내 땅을 어떻게 쓰든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법에서 누구라도 함부로 우리나라에서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저는 건물의 건축을 다 금지시켜놨어요. 누구라도 건물 건축할 수 없다. 위반해서 건축하면은 처벌해버려. 그래서 건축을 다 못하게 금지, 즉 재산권 행사가 되는 건축을 못하게 규제했어요. 자, 우리 공법은 다 규제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왜 건축법에서 건물 못 짓게 금지했을까? 목적은 항상 공법에서 규제하는 목적은 공익이라고 그랬죠.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 자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익인데 우리 건축법에서 달성하려는 공익은 뭘까요? 한마디로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전이죠. 이 건물 함부로 져가지고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다 죽어요. 즉 함부로 건물 짓게 되면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누구라도 함부로 건물 못 짓는다. 건축을 다 금지시켜 놓고 자 건축법에 규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건물 안전 기준, 뭐 미관 기준 등등등 이런 건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기준에 맞게 설계자가 설계해서 자 허가 신청했어요. 그럼 허가권자는 이런 안전 등의 지장이 없다. 아주 공익에 적합할 때 이때는 금지를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죠. 자 허가를 받으면은 금지가 해제가 되었고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을 금지시켜 놨죠. 공익을 위해서 금지시켜 놨는데 자 허가라는 거를 받게 되면은 금지가 해제가 돼서 이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 즉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이제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딱 정리해요. 모든 우리 공법상의 허가는 다 사전 허가예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다 못한다고 그랬죠. 금지. 허가를 받아야 이제 금지가 풀려가지고 적법하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공법상 허가는 사후 허가가 아니고 사전 허가, 사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 허가도 안 받고 건물 지었다. 그럼 법에서 금지한 것에 위반했죠. 이때는 처벌해버려요. 항상 우리 공법은 규제 위반이 있으면 처벌입니다. 좀 딱딱하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려면 사전에 미리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부터 받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럼 누구한테 와서 허가 받는지? 자, 건축 허가. 건축 허가 거기다가는 별표 치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 허가. 그럼 가로 1번 봅니다. 건축 허가 대상. 자, 건물을 건축 건축 또는 대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가로로 묶어갖고 생략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구청장의 허가, 거기다 비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딱 끊으세요.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지자체장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건축허가 받아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뭐 하려면 받으래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건축이 뭐였을까요? 자, 건축하면은 5가지 얘기하죠. 신, 증, 개, 제, 이. 건축. 대손은 뭐였어요? 대손은 구조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그래서 건축과 대손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한마디로 허가 대상은 건축과 대손이죠. 그래서 이 건축 행위, 대손 행위를 맨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서 보세요. 다만 다음의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거기다 그렇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직접 허가받아야 된다.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 어떤 건물이냐? 박스에 보세요. 21층 이상, 21층 동그라미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니은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요 두 개.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이런 건물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대형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이런 대형 건물은 특별시, 광역시 전체 파급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건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도록 해요. 그러면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시군 구청장.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 여기서 30층짜리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 건축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인데 21층 이상이니까 구청장이 아니고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서울특별시장한테 와서 직접 건축허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체계로 경기도 과천시. 자, 여기다가 30층짜리 건물 건축해요. 이때는 누구한테 허가 받을까요? 건축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을까요? 도지사가 아니고 과천시장한테 허가 받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논점, 절대 건축 허가권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도지사입니다. 그 허가권자 옆에다가 도지사 X 딱 쓰세요.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안 돼요. 자, 이때도 시장이 허가 내줘요. 시장이 허가 내주는데 다만 이런 과천시장이 이 대형 건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 허가 내도 좋습니까? 도지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도 좋다. 뭐를 해주는 거냐? 승인해 준다 그래요.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면 승인에 따라서 시장이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도지사는 직접 국민에게 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자는 아니고 시장, 군수, 하급 행정처에게 허가해도 좋다. 뭐만 해주는 거냐? 승인만 해준다 그래요. 도지사는 승인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에 승인권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그 조그만 글씨 백설표 이렇게 써 있죠. 사전 승인. 자, 시장 군수는 밑줄. 자, 관할 구역에서 21층 동그라미 이상인 건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10만 동그라미 이상인 건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와서 뭐 받아야 되냐? 승인. 도지사의 승인 밑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갖고 허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시장하고 군수.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은 같아요. 대형 건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자, 요 두 개 대형 건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아예 누구한테 와서 허가 받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근데 도에서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다만 시장 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한테 뭐를 받는다고요? 승인. 도지사 승인 받아갖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줘요. 이 체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권자인데 절대 도지사는 허가권자 아니고 뭐만 하는 거다? 승인만 해주는 승인권자다 이렇게 써 있죠. 잘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면 자 건축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 신고하는 것도 있고 건축 협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건축 허가의 특례라 그래요. 허가의 예외적인 사항들 쭉 나옵니다. 자, 오부터는 조금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